우리는 앞으로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을 중심으로 근대적 자연관과 영문관이 탄생하는 과정을 고중세 세계관이 몰락하는 과정과 서로 교차시켜서 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근대 과학 자체의 탄생 배경과 그 특성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 과학의 태동 과정을 바라봅시다. 이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확립된 두 가지 전통입니다. 한 전통은 피타고라스에서 플라톤에 이르는 전통인데 여기서는 수학이 모든 학문의 모델입니다. 다른 한 전통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확립하고 중세 스콜라 철학이 받아들인 전통인데 여기서는 생물학이 자연학의 모델입니다. 17세기는 중세를 지배하던 아리스토텔레스 스콜라 전통이 파산하고 피타고라스 플라톤 전통이 부활하는 국면입니다. 17세기 과학혁명은 이런 두 전통이 교체되는 사건입니다. 질적 분류의 학문이 양적 측정의 학문으로 전환되는 사건, 그것이 근대 과학혁명의 요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기체적 자연관이 기계적 자연관으로 뒤바뀌는 사건으로 압축해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세기에 피타고라스 플라톤 전통에 부활하는 데는 기계학의 발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연학의 수학을 끌어들이게 된 것, 그 동기는 기계 장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수학적 측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일어난 귀결입니다. 근대 과학의 강력한 옹호자인 프랜시스 베이컨 역시 이런 추세를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장인 전통의 이념과 절차를 중시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스콜라 전통의 학문을 대체할 새로운 학문을 꿈꿨으며 이를 위해 오늘날 귀납법이라는 창의적인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17세기 과학혁명은 수리자연학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수리자연학은 코페르니쿠스, 케플러를 지나 갈릴레오에 이르러 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학문이 붕괴되고 새로운 학문이 확립된 것입니다. 베이컨은 새로운 과학의 당위성을 선포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갈릴레오는 과학 탐구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고 그런 가운데 17세기 과학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갈릴레오는 배율이 뛰어난 망원경을 고안해서 당대의 천문학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우주론을 반박하고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얻게 된 덕분입니다. 갈릴레오의 망원경이 세계관의 변화에 준 가장 큰 충격은 이렇게 천상계와 지상계의 차이를 과거의 신화로 만들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천상의 불은 땅 위에서 볼 수 있는 불이나 빛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됐습니다. 지상계의 요소들은 천상계를 이루는 요소들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지상계가 불완전한 만큼 천상계 또한 불완전한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원불멸의 세계는 우주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외부에서부터 보호하고 떠받치던 자연학적 토대가 붕괴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천상에 일어나는 운동은 지상의 운동과 동일한 본성을 지니고 따라서 동일한 법칙에 따라야 할까요? 갈릴레오 이후의 과학이나 근대적 세계관의 형성 과정을 생각할 때 이론 운동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모든 운동을 수학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세기 과학혁명은 무엇보다 수리자연학의 기획이 완성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리자연학의 기획 배후에는 자연이라는 책 자체가 수학의 언어로 쓰여졌다는 믿음이 자리합니다. 갈릴레오는 분명 수학적 존재 이해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리자연학을 정추하는 일반적 방법론이나 형이상학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원리를 추구하기보다는 국지적 현상을 설명한 중간 원리를 찾는 데 만족했습니다. 수리자연학과 맞물린 철학적 작업은 데카르트에 의해 수행될 예정입니다.
데카르트는 갈릴레오가 전범을 제시한 수리자연학의 기획을 완결된 체계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그것의 형이상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자연적 사물을 새롭게 정의해요. 수리자연학이 요구하는 존재 이해를 정당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데카르트의 위대성은 바로 이 점에서 차야 됩니다. 그것은 갈릴레오보다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수리자연학을 구축했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뉴턴을 포함한 17세기 수리자연학의 기획 전반에서 자잘한 존재론적 요구에 부응해서 그것이 미래로 날아가기 위해 필요했던 새로운 사물 개념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물체, 신체, 정신, 자연 등과 같은 이 자연학 관련 개념은 과학혁명이 가져온 이념 갈등을 해소하는 원대한 화해 전략의 산물입니다. 갈릴레오의 종교재판이 상징하는 것처럼 17세기 수리자연학은 기독교와 화해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미래로 나아가지 못할 형편이었는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형이상학적 성찰을 통해 오랫동안 굳건하게 유지되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기독교의 동맹관계를 해체하고 수리자연학과 기독교 사이에 그것을 대신하는 새로운 동맹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후 근대과학은 더 이상 기독교와 마찰을 빚을 필요 없이 자신의 탐구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해야 할 점, 그것은 이런 데카르트의 노력이 단순히 갈릴레오의 학문을 완성한다는 결과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데카르트는 거기서 훨씬 더 나아가서 17세기 이후 근대인이 세계를 표상하는 기본 도식을 생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대적 자연관 및 인간관의 기초를 이루는 그 세계 이해 도식은 수많은 도전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대체할 일반적인 도식은 아직 찾기 어려울 만큼 오늘날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자연은 경이감의 대상이자 인간적 지혜의 원천이었습니다. 문화세계에 속하는 대부분의 지식과 기술은 자연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등장한 철학에서는 더 이상 자연이 인간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 세계가 자연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가령 데카르트나 칸트에서 자연이란 인간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존재하는 어떤 게 아닙니다. 자연은 그것을 인식하는 주관 안에서 인식의 선험적 조건에 부합되는 어떤 것으로 재발견되어야 하는 어떤 것입니다. 인간 내면이 외부 세계의 비밀을 찾는 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세기 과학은 그 비밀을, 자연의 비밀을 인간 내면에서 찾기 전에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계에서 찾았습니다. 자연의 모사에 불과했던 기계에서 자연을 설명하는 모델을 본 것입니다. 이런 기계론적 자연관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고대의 목적론적 세계관이 붕괴되어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네 가지 원인이 가리키는 네 가지 관점에서 자연을 설명할 때라야 비로소 완결된 학문적 인식에 도달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17세기 과학은 작용인이라는 단 하나의 원인만을 통해 자연을 설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런 차이는 주로 물질 개념의 변화에서 옵니다. 크게 봐선 자연 개념의 변화에서 오지만 이제 더 기본적으로는 물질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는 결과죠. 그리고 이런 물질 개념의 변화는 수학이 자연학의 표준 언어로 자리하면서 초래된 결과입니다.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17세기 수리자연학은 수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성질들만을 이론적으로 유효한 성질로 인정했습니다. 이론적 설명 가능성을 수학적 측정 가능성으로 제한한 겁니다. 이러한 제한은 물질 개념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했고 그런 요구에 정확히 부응한 것이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입니다. 여기에서 물질은 연장, 익스텐지오, 연장으로 정의됩니다.
이때 연장이란 특정한 공간을 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과 공간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정의는 단순히 갈릴로에 의해 시작된 수리자연학의 인식론적 요구에 부응하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학을 단순히 정당화하는 정의라기보다는 수리자연학 자체를 변형하는 새로운 기획에서 오는 정의입니다. 수리자연학을 변형, 심화하는 기획,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데카르트는 새로운 이름을 짓기보다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보편수리학, 마테시스 유니베르살리스란 이름을 차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데카르트적 의미의 보편수리학이란 무엇입니까? 데카르트의 보편수리학은 단지 모든 학문의 수학화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성 자체의 수학화를 의미합니다. 모든 학문의 수학화를 의미하는 안에서 보편수리학은 학문적 대상 일반의 새로운 정의와 함께 갑니다. 데카르트는 학문의 보편적인 대상으로 비례와 연결 혹은 순서와 한도를 듭니다. 이성의 수학화를 의미하는 한에서 보편수리학은 지식의 무한한 연세와 체계적 통일의 가능성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보편수리학의 관점에서 물질은 공간과 동일시되고 공간은 다시 수학적 공간, 다시 말해서 기하학적 공간과 동일시됩니다. 데카르트가 가리키는 연장은 기하학적 대상인데 이 기하학적 대상은 다시 자연학적 대상인 물질 자체입니다. 생물학적 대상에 가까웠던 사물이 기하학적 대상으로 전도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17세기 과학의 혁명과 더불어 일어나는 존재론적 전환의 핵심입니다. 고대인의 사물 개념을 중심에 놓고 볼 때 이런 존재론 혁명을 일종의 빈곤화 과정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연장으로 정의된 새로운 물체는 과거 사물이 향유했던 수많은 속성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물은 공간성이라는 최소의 규정을 남겨놓고 그에 풍부했던 규정성들을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데카르트의 보편수리학은 물질 개념의 혁신을 가져왔고 이것이 근대적 자연관이 형성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반면 그의 형이상학은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은 사유 개념의 혁신으로 이어져서 근대적 영문관이 태어나는 모태가 되었습니다. 기계론에 따르면 인간 신체를 포함한 자연 내 모든 사물은 기계적 법칙에 따라 조직되고 기능합니다.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자마자 생명체의 온갖 기능을 설명하던 식물 영혼 그리고 동물 영혼은 불필요한 범주로 전락하게 됩니다. 기계론은 자연에 내재하면서 사물의 활력을 불어넣는 영혼을 모조리 추방했습니다. 그 결과는 자연에 사막합니다. 그러나 기계론은 이 순수 물질의 탄생을 가져오고 이런 물질 개념의 수다를 가져왔지만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기계론은 물질 개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오로지 인간 내면으로 수렴시키면서 영혼 개념의 수다를 가져왔습니다. 근대적 세계관은 기계론이 유도한 이러한 이중적 순화 과정에 기원을 둡니다. 즉 기계론에 의해 순화된 물질 개념이 근대적 물리 개념의 초석이라면 기계론에 의해 순화된 영혼 개념이 근대적 심리 개념의 기초를 이룹니다. 이제 영혼은 순수 정신으로서 오로지 인간 내면에만 존재하는가 하면 자연은 어떠한 심리적 요소도 포함하지 않는 순수 물질의 세계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물질이 심리적 법칙으로 환원되지 않는 것처럼 정신 또한 물리적 법칙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데카르트 철학에서 정신의 본질적 속성인 사유는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유에 대한 데카르트적 정의의 핵심에는 의식이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심리학에서 일으킨 혁신은 사유를 대상과의 관계에서 정의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주체와의 관계에서 정의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사고의 본질을 그것이 관계하는 외부 대상이나 그것과 관련된 기능에서 찾기보다는 정신적 내면에서 찾았습니다.
사고의 가능성을 외부적 조건이 아니라 내부적 조건에서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내부적 조건은 사고하는 주체에 의해 자각되고 의식된다는 데 있습니다. 자아의 사유, 다시 말해서 나는 생각한다가 의식으로서의 사유 자체를 정의하는 심리학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데카르트에게 코기토는 심리학적 원리인 동시에 철학적인 원리, 다시 말해서 철학의 제1원리입니다. 데카르트 이후 독일 관념론에 이르는 근대 사상사에서 거의 대부분의 주요 철학자들은 코기토를 철학의 제1원리로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놓고 지속적인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점을 가장 멋지게 표현할 줄 알았던 헤겔에 따르면 근대 철학의 관심 전체가 바로 이 코기토 명제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근대 철학의 모든 문제가 코기토로부터 발산하고 다시 코기토로 수렴하는 패턴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만큼 근대 철학의 범위 전체가 코기토에 의해서 중심화, 구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데카르트적 코기토는 단순히 근대만을 살다 사라질 주체가 아닐 겁니다. 그것은 모든 초원론적인 사유 일반과 더불어 미래의 역사 속에 거듭 다시 살아나야 될 주체일 것입니다.